안녕하세요. 색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다. 이 집에서는 소와 말을 많이 키우고 있었다. 아들은 셋이나 두었지만 딸은 하나도 없어서 늘 딸 낳기를 소원을 하였다. 그래서 한 번은 삼신할머니에게 아들을 모두 잡아가도 좋으니 딸을 하나만 점지하여 주십사 하고 빌었다. 삼신할머니는 다른 사람들은 아들 낳기를 비는데 아들을 잡아가도 좋으니 딸만 낳게 해달라는 빌은 이런 못쓸 것들이 있는가 하고 그 마음씨가 밉살 미워서 불려오를 딸로 태어나게 해 주었다. 이 집에서는 그런 줄도 모르고 소원대로 딸을 낳게 되었다고 아주 좋아하며 불며 날아갈까 뛰며 꺼질까 하고 온갖 정성을 들여 키웠다. 그런데 이 집에서는 딸이 돌이 지나면서부터 밤만 지나고 나면 말이랑 소가 한 마리씩 죽어 넘어지곤 했다. 이상히 생각하고 여러 가지도 알아보았지만 말이나 소가 죽은 이유를 통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가 큰아들을 보고 밤에 자지 말고 말이랑 소가 어째서 죽는가 지켜보라고 했다. 큰아들은 밤새 자지 않고 집 한 모퉁이에 숨어서 외양간에 소와 말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랬더니 한밤중쯤 되니까 큰 방 문이 살그머니 열리면서 어린 누이 동생이 나오더니 마당으로 내려왔다. 웬일인가? 아들은 숨을 죽이고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누이 동생은 마당에서 제주를 세 번 팔딱팔딱 넘더니 꼬리가 새딸린 여우로 변했다. 여우가 부엌에 들어가서 손에다 참기름을 바르고 나와 외양간으로 가서는 말에 밑구녕에 손을 쑥 밀어넣어 간을 끄집어내니까 말은 그냥 푹 꼬꾸라져 죽고 말았다. 여우는 그 간을 다 먹고 나니 마당에 나와 제주를 세 번 팔딱팔딱 넘어 다시 아이가 되고 후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튿날 아침에 큰아들은 아버지의 어머니한테 간밤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어머니 아버지는 그래, 누이 동생 하나 있는 것이 못마땅해서 누이를 죽이려고 이런 애매한 소리를 하는구나. 그런 사람을 잡을 소리를 하려거든 썩 나가거라. 내 눈앞에서 얼씬도 하지 말거라. 하고 큰아들을 내쫓아 버렸다. 그 다음에는 둘째 아들을 보고 왜 소랑 말이 죽는가 지켜보라고 했다. 둘째 아들도 밤에 집 한구석에 숨어서 자지 않고 외양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밤중쯤 되니 큰 방문이 빼꼼히 열리면서 어린 누이 동생이 나오더니 마당으로 내려와서 제주를 세 번 팔딱팔딱 넘으니까 꼬리가 새딸린 여우가 되고 말았다. 여우를 둔감한 누이 동생은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손에다 참기름을 발라 가지고 외양간으로 가서 말 궁둥이에 손을 쑥 밀어넣어 간을 꺼내 먹었다. 그러니까 말은 당장 푹 꼬꾸라지고 말았다. 여우가 마당을 나와서 제주를 세 번 넘으니까 다시 아이가 되어 훈방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아침 둘째 아들은 간밤에 일어난 일을 본대로 부모님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버지 어머니는 화를 버럭 내면서 말했다. 그래, 이놈은 너희 동생 하나 있는 것도 못마땅해서 그런 애매한 소리로 죽이려 하는구나. 그런 사람을 잡을 소리를 하지를 말고 집에 두고 볼 수가 없다. 썩 나가거라. 하면서 둘째 아들도 내쫓아 버렸다. 그 다음 날은 막내 아들을 더러 지켜보라고 했다. 막내 아들도 집 한모퉁이에 숨어서 밤에 자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 한밤중쯤 되니까 두 형들이 본 거와 똑같이 큰 방에서 누이 동생이 살그머니 나오더니 마당에 내려와서 제주를 세 번 팔딱팔딱 넘어 여우가 되어 가지고 부엌에 가서 참기름에 손을 바르고 외양간으로 들어가 말에 밑구녕에 손을 넣어
간을 빼먹고는 다시 제주를 넘어 아이가 되어 큰방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막내 아들은 지난번에 본 일을 부모님한테 말하고 말이 갑자기 죽은 것은 누이 동생이 간을 빼먹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이번에도 역시 화를 버럭 냈다. 누이 동생 하나 있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해서 그런 애매한 소리로 꾸며 없애려 드느냐. 그따위 흉측한 말을 하는 놈은 이 집에서 필요 없다. 너 같은 놈은 보기 싫으니 쏙 나가거라 하면서 셋째 아들도 내쫓아 버렸다. 집에서 쫓겨난 막내 아들은 정처 없이 발길 닿는 대로 걸었다. 어디만큼 가노라니 아이들이 거북이 한 마리를 잡아 가지고 놀고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거북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이 막내 아들을 보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다. 막내 아들은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이 달라는 돈을 다 주고 거북을 사서 바다에다 도로 넣어 주었다. 막내 아들은 또 정처 없이 걸어갔다. 이튿날 막내 아들은 어떤 강가에 걷고 있었다. 그때 강물이 번쩍 갈라지더니 하얀 말 탄 초립동이가 물속에서 나왔다. 그리고는 막내 아들한테 다가오더니 당신이 어제 우리 누님을 죽게 된 것을 살려주어서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을 모시고 오라고 하시니 나하고 같이 갑시다 하고 말하였다. 막내 아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사람을 살려준 일도 없다고 하면서 궤에 앉혀 어리둥절하여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러니까 초립동이는 어제 아이들한테 돈을 주고 사서 물에 넣어준 거북이가 우리 누님이고 용왕님의 딸입니다. 누님이 사람 세상에 구경 나왔다가 그만 사람한테 붙잡혀 죽게 되었다가 당신의 덕분으로 살아나왔습니다. 아버지 용왕께서는 그런 은인을 모셔다가 잘 대접해야 된다고 하시며 나를 내보내어 모셔오라고 하셨으니 어서 같이 갑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자기 등에 업히라고 하며 등을 내미는 것이었다. 막내 아들은 그제서야 알아차리고 초립동이의 등을 업혔다. 초립동이는 막내 아들을 업고 백마에 올라타더니 간물 속으로 풍덩 뛰어들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용궁에 닿았다. 용궁은 궁궐에 빨간 산호 기둥으로 집을 짓고 총옥 같은 파란 종회로 지붕을 이고 온갖 진주로 벽을 치장하였으며 아름다운 경치를 그린 병풍들에 둘러쳐져 있었다. 온갖 물고기들이 길 양편에 늘어서 홍학을 다비고 나팔을 불며 막내 아들을 환영하였다. 용왕은 막내 아들을 들어오는 것을 보자 용상에서 내려와 손을 접속 잡고 인도하여 대궐 안으로 데려가 용왕 옆에 앉혔다. 그리고 굉장히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막내 아들은 사람 세상에서 구경도 못한 큰 잔치상을 받아보고 훌륭한 북악소리며 나비가 나는 듯한 가볍게 춤춘 아름다운 춤을 구경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었다. 그리고 용궁 안에서 여기저기 구경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보물도 보았다. 보는 것, 듣는 것보다 모두가 훌륭하고 신기한 것뿐이었다. 용왕은 막내 아들에게 용왕 안에 있는 여러 곳을 구경시켜 주고는 용왕님께서는 당신에게 선물을 주실 텐데 여러 값진 보물 중에 한 가지를 가지라고 하시거든 다 그만두고 용왕이 옆에 있는 고양이를 달라고 하세요. 하고 일러주었다. 막내 아들은 용궁 안에서 꿈 같은 며칠을 지났다. 하루는 용왕이 막내 아들을 불러놓고 온갖 보물을 벌려놓으며 제일 갖고 싶은 것을 하나 가지라고 했다. 막내 아들은 값진 보물 여러 가지를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다가 용왕 옆에 있던 고양이를 보고 고양이를 달라고 했다. 그러자 용왕은 그까지 고양이를 갖다 무엇 하겠니? 다른 좋은 보물을 많은데 이것들을 골라봐라 하고 말하였다. 그래도 막내 아들은 고양이만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용왕은 고양이를 내놓기를 꺼려했다. 용왕의 아들을 보고는 누님을 살려준 은인이 저렇게 원하는데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용왕도 그 말을 듣고는 하늘 수 없이 고양이를 막내 아들에게 주었다. 막내 아들은 고양이를 받아가지고 고양이 등을 몇 번 쓰다듬어 주었다. 그랬더니 고양이는 예쁜 처녀로 변하였다. 했다. 추운 겨울날 산나물이 있을 까닭이 없었지만 연여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바구니를 들고 앞산으로 올라갔다. 눈을 헤치고 산나물을 찾아보았지만 산나물이 있을 리가 없었다. 해는 벌써 지고 사방은 어둑어둑해졌다. 나무를 못 캐고 집에 가면 의붓어머니가 야단을 칠 테이니 그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하루 종일 추운 산속에 돌아다녔더니 춥고 고단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디 몸을 쉴 만한 곳을 없나 하고 사방을 살펴보다가 저쪽 벼랑 밑에 돌로 된 문이 보였다. 연여비는 그리로 가서 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더니 굴 안에는 넓은 들이 있고 봄날같이 훈훈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들을 자세히 보니까 나물은 파랗게 자라고 있었고 저쪽에는 파란 수양버들 나무가 있고 그 밑에는 조그마한 초가집 한 채가 있었다. 연여비가 그 집 앞으로 가니 초가집에서 한 총각이 나오며 어떤 사람이기에 여기까지 왔느냐? 하고 물었다. 연여비는 나는 의붓어머니 밑에서 살고 있는 연여비라는 아이인데 이 추운 겨울날 산나물을 캐오라 해서 나무를 캐러 왔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하고 말하였다. 총각은 그 말을 듣고 나더니 아, 그러면 내가 나무를 뜯어주마 하면서 손수 밭에서 나무를 뜯어다가 한 방울이 담아 주었다. 연염이가 고맙다고 인사하고 돌아오려려 하니까 그 총각이 이 다음에도 나무를 캐오라고 하거들랑 이리로 와서 캐어가거라. 이 다음에 올 때에는 돌문 밖에서 수양, 수양, 수양 버들리바 예쁜 연염이가 여기 왔다. 문을 열어다오. 라고 말하거라.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돌문을 열어주마 하였다. 그리고 흰 병 하나, 빨간 병 하나, 파란 병 하나를 이렇게 내어주며 이 병에는 각각 약물이 들어있단다. 흰 병 약물은 죽은 사람의 뼈에다 뿌리면 그 뼈에 살이 생기고 빨간 병에 약물을 뿌리면 피가 생기고 파란 병에 약물을 뿌리면 숨이 돌아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단다. 이 약물을 쓸 때가 있을 테이니 아무도 모르게 잘 간수해 두어라 하고 말하였다. 연여미는 나물과 세 개의 병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추운 겨울날 나물 캐가지고 돌아온 의붓딸을 보고 의붓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의붓 어머니는 다음 날에도 나무를 캐오라고 했다. 연여비는 그날도 나무를 한 바구니 캐가지고 돌아왔다. 그 다음날 의붓 어머니는 또 나무를 캐오라고 했다. 연여비는 또 나무를 한 바구니 캐왔다. 의붓 어머니는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이런 추운 겨울날 저 계집 아이가 어디서 나무를 캐오는 건지 알고 싶어서 하루는 뒤를 가만가만 따라가 보았다. 연여비는 앞산에 올라가더니 어떤 돌문 앞에 가서 수양, 수양, 수양벌레들 봐. 예쁜 연여비가 여기 왔다. 문을 열어다오. 하니까 그 안에서 총각 아이가 나와 문을 열어주고 연여미는 그 안으로 들어가더니 조금 뒤에 나무를 한 바구니를 들고 나왔다. 의붓어머니는 이런 것을 보고 나서 다음 날 혼자 그 굴로 갔다. 돌문 앞에서 연여비가 하던 대로 수양, 수양, 수양버들리바 예쁜 연여비가 여기 왔다.
문 좀 열어다오 하고 소리를 쳤다. 총각이 나와서 돌문을 열어주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쁜 연여비가 아니고 남모르는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총각은 대체 당신은 누구시오? 하고 물었다. 그러자 우부더머니는 총각을 잡아서 죽여버리고 집이랑 나무를 심어놓은 밭이랑 모두 불을 질러 태워버렸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연협이더러 나무를 캐오라고 했다. 연협이는 그 산에 가서 굴 돌문 앞에서 수양 수양 수양버들리 봐 예쁜 연협이가 여기 왔다. 문을 열어다오 하고 불렀다. 그러나 전날처럼 문이 열리지 않았다. 연협이는 다시 한번 불러보았다. 그러나 역시 아무도 대답도 없고 문도 열리지 않았다. 연협이는 또 불러보았다. 그래도 아무 대답이 없었다. 여러 번, 여러 번 또 불러보아도 대답이 통없자 이상한 생각이 들어 연협이는 제가 돌문을 열고 굴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굴 안에 들어가 보니 나무를 심은 밭이며 집이 모두 불타버리고 총각도 죽어 있었다. 연협이는 깜짝 놀라 서럽게 울었다. 한참 울다가 언뜻 세 개의 병이 생각이 났다. 그래서 가슴에서 약물이 든 병을 꺼내어 총각의 시체에 차례로 뿌렸다. 하얀 병에 약물을 뿌리니 뼈에 살이 붙었다. 빨간 병에 약물을 뿌리니 살이 희기가 돌았다. 파란 병에 약물을 뿌리니까 총각은 숨을 쉬면서 살아났다. 그러더니 총각은 연협의 두 손을 잡고서는 나는 하늘에서 비를 주는 성관이다. 하느님이 불쌍한 너를 도와주라고 해서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었다. 이제는 의붓어머니 밑에서 더욱 고생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니 같이 하늘로 올라가자 하고 말하였다. 그 말이 끝나자 무지개가 하늘로 쭉 뻗어 내려왔다. 총각과 연여비는 그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잘 살았다고 한다. 맞다. 이렇게 나이 마흔이 넘기고 보니 집안 살림이 말이 아니었다. 아내가 상일을 해서 겨우 끼니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그렇게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어느덧 다시 대과 시험이 다가왔다. 선비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마음을 먹고서 길을 떠날 차비를 했다. 집안에는 돈량이 하나도 없는지라 아내가 삼단 같은 머리채를 뚝 잘라서 장에 팔아 노잣돈을 마련해 주었다. 미안하오.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급제하고 오리다. 부디 잘 다녀오세요. 선비는 마음을 단단히 다잡으며 한양을 향해 길을 떠났다. 이번에는 다시 과거시험에 떨어지면 아예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선비는 수많은 다른 응시자와 함께 과거장에 들어갔다. 하지만 문제를 받아든 순간 갑자기 눈앞이 어지러지해지며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겨우 정신을 수습해서 답을 써내기는 했지만 평소에 가지고 있는 실력에 반도 발휘하지 못하고 말았다. 아니나 다를까 결과는 또 낙방이었다. 나는 안 돼. 이제 무슨 날으로 안으를 벗고 선비는 날이 저물자 조용히 남산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산기슭에 다다른 선비는 소나무에 끈을 매달아 놓고는 길게 탄식을 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고 마는구나. 그때였다. 선비가 막 끈에다 목을 매달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누가 달려와서 그를 확 붙잡았다. 그리고 그 뒤로 어떤 점잖은 양반이 다가왔다. 지금 이게 뭐 하시는 짓이오? 그냥 놔두십시오. 그러지 말고 왜 이러는지 사연이나 좀 말해보구려.
양반이 그렇게 묻자 선비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기막힌 사연을 털어놓았다. 그러니 내가 어찌 아내를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깨끗이 죽느니만 못합니다. 그러자 묵묵히 듣고 있던 양반이 이상한 말을 꺼내는 것이었다. 죽기는 아직 이릅니다. 내가 들으니 임금님이 특별히 알성시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걸 한번 보시구려. 그건 금시초문인데요. 날이 밝으면 알게 될 geb니다. 그런데 아마 그 시험의 답이 솔개연이라죠. 아마 아무튼 꼭 시험을 치러 보구려. 양반은 그렇게 말하고는 선비를 붙잡았던 종자를 데리고 사라져 버렸다. 그 양반이 누군가 하면 나라의 임금이었다. 그 임금은 백성들을 사는 모습을 직접 살피기를 좋아해서 임금의 복장 대신에 평상복을 입고서 궁궐을 나와 세상을 돌아다니길 잘했다. 그날도 시종 한 사람을 데리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성비의 행색이 수상하여 뒤따라왔던 터였다. 다음 날 날이 밝자 과연 뜻하지 않은 방이 나부꼈다. 대왕께서 이번 대가에 아깝게 납방한 인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 알성시를 보이신다 하니 선비들은 많이 참석하시오. 소식을 들은 선비들은 하나둘 과거 시험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전날 목을 매달아 죽으려 했던 선비도 신기하게 여기며 시험장으로 들어갔다. 선비들이 순번대로 한 명씩 어전에 들어가 임금이 내리는 시험을 치렀다. 다들 기대를 품은 표정으로 들어갔으나 나올 때는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나왔다. 도저히 답을 할 수 없는 문제라고 혀를 내둘렀다. 선비는 마음속으로 솔개연, 솔개연 외치며 순서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차례가 되어 안으로 들어갔다. 자, 이게 무슨 글자인지 맞춰보거라. 고개를 들어 임금을 본 선비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어제 남산길석에서 만났던 양반이 거기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순간 그는 임금이 자기를 위해 시험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임금이 내보인 종이에는 낯선 글자 하나가 씌워져 있었다. 한자 한 개를 내놓았는데 근래에 아무도 쓰지 않는 옛날식 글자체로 써놓은지라 아무도 알 턱이 없었다. 하지만 선비는 달랐다. 첫날 벌써 답을 들었으니 말이다. 선비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솔개연이라고 말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갑자기 머리가 꽉 막히면서 솔개라는 말이 떠오르지 않은 것이었다. 그게 연, 연, 그래. 무슨 연이란 말이냐? 그게 그게 임금이 불어 시간을 주었지만 한 번 막힌 머리가 열리지 않았다. 하늘을 뱅뱅 도는 새라는 생각이 났는데 솔개라는 말이 죽어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자, 빨리 말해보거라. 그게 그게 뱅뱅.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다. 뱅뱅이언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혀를 찔찔 차면서 말했다. 에이, 안 되겠다. 낙방. 선비는 보기 좋게 낙방을 하고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머리가 확 뚫리며 솔개라는 말이 딱 떠오르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다른 사람이 불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선비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불려 들어가는 사람을 붙들었다. 보시오. 들어가시거든 솔개언이라고 대답하시오.
그게 답입니다. 나는 갑자기 솔개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서 뱅뱅이언이라고 했지 뭐요. 당신이라고 합격하시구려. 그러자 그 사람은 선비를 한번 쓱 쳐다보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자, 이게 무슨 글자인고? 임금이 글자를 내밀자 시험을 보러 들어간 사람이 임금께 되물었다. 한양말로 대답하오리까? 시골말로 대답하오리까? 그러자 임금이 말하였다. 한양말도 있고 시골말도 있단 말이냐? 그럼 둘 다 말해보거라. 네, 그 글자는 한양말로는 솔개연이라고 하고 시골말로는 뱅뱅이연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무릎을 탁 치더니 신하들에게 말했다. 여봐라. 그럼 아까 그 선비도 마친 게 아니냐. 어서 가서 그 선비를 데려오너라. 막 남산으로 향해 출발하려고 했던 시골 선비가 용문도 모르고 임금 앞으로 이끌려 들어갔다. 이번 시험에는 그대들이 둘이 공동으로 급제하였다. 앞으로 짐을 잘 볼살피도록 하여라. 그렇게 하여 두 선비는 함께 벼슬길에 나가 두 집안을 일으켰다고 한다. 머리를 잘라 팔았던 아내가 대갓집 안춘이 되었음은 물론이었다. 넓은 울 안에 저만큼 연못이 있고 그 연못 한가운데 초당이 있었는데 낮에 본 색시에는 그 안에서 글을 읽고 있었다. 이 선비는 문을 열고 색시가 있는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색시는 깜짝 놀라며 주역을 외기 시작했다. 선비는 꼼짝 않고 거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색시는 한참 동안에 주역을 외고 나더니 내가 귀신이냐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면 짐승이냐 하고 물었다. 선비는 사람이니까 여기 와 있는 거 아니겠소? 했다. 그러니 색시는 날짐승도 여기는 날아 들어오지 못할 텐데 사람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고 물었다. 이 선비는 나는 시골에 사는 아무개인데 한양에 가구로 보러 가는 길에 낭자가 담 너머로 내다보며 이마에 손을 얹고 눈짓을 하기에 오라는 줄 알고 이렇게 들어왔소. 택시는 선비의 말을 듣고 나더니 어찌 생각하였는지 입었던 치마를 벗어 선비 앞에 펴놓고는 그 위에 앉으라고 말을 했다. 그리고 말을 나는 일찍이 서방님을 여의고 수절하는 가부인데 어젯밤 꿈에 이 치마에 청룡, 황룡이 일어나서 이 벼루 위로 기어 올라가는 꿈을 꾸었소. 서방님이 살아 계셨더라면 이번 과거에 영락없이 장원급제를 하실 터인데 계시지 않아 그 마음이 서글프기가 그지 없었소. 그래서 좋은 꿈을 과거 보러 가는 선비에게나 주어서 급제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을 뿐인데 아무런 뜻이 없었어. 그런데 선비가 이렇게 왔으니 이왕이면 선비가 내 꿈을 받아가시오. 이 벼루와 붓을 드리겠소. 이것을 가지고 가서 과거를 보며 꼭 급제를 할 터이니 그리 알고 급제해서 집에 돌아갈 때는 꼭 다시 와서 나를 찾아보고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선비는 색시의 말을 듣고 감격하여 몇 번 이르고 치사하였다. 선비는 그날 밤 거기서 지내고 다음날 벼루와 붓을 가지고 한양에 가서 과거를 보아 당당히 장원급제를 하고 한림 박사의 벼슬을 얻었다. 선비는 하도 기뻐서 서둘러 집에 돌아가려나 색시가 한 말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동네를 들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색시는 그런지도 모르고 선비가 과거급제를 해가지고 오기를 기다렸다. 이제 오나 저제나 오나 하고 기다리다가 날이 가고 해도 가고 그 선비한테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색시의 친정아버지는 과거를 관리의 대신이었다. 색시는 그 선비의 소식을 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랬더니 선비는 장원을 하여 한림 박사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색 씨는 그 말을 듣고 선비가 원망스러웠다. 그런데 한편 생각하여 보니 시골 선비가 장원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뻐서 자기 말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들었다. 그래서 머리를 깎고 바랑을 메고 중의 차림으로 그의 선비 집으로 찾아가서 동량을 달라고 했다. 이 집에서는 쌀을 한 대 내주었다. 이색 씨는 깨를 동량하러 왔으니 깨를 좀 달라고 말을 하였다. 종은 다시 들어가더니 깨를 한 대 가지고 들어왔다. 색시는 일부러 밑빠진 자루에다 그 깨를 받아 땅에 쏟아지게 하였다. 그리고 바람에 은젓가락으로 꺼내서 땅에 흩어진 깨를 하날 하날 주워 담았다. 그러는 동안 해는 저물어 밤이 되었다. 색시는 밤이 어두웠으니 하룻밤만 새워달라고 해서 하룻밤을 그 집에서 묵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색시는 이 집 안주인을 보고 바깥 서방님 진지상을 중이 갖다 드리면 더 높은 벼슬을 하게 될 테이니 자기가 갖다 드리마 하고 말을 하였다. 안주인은 그러라고 하였다. 색시는 아침 밥상을 가지고 사랑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 선비 앞에 공손히 밥상을 내려놓았다. 그런데 선비는 이 색시를 본체만 채 했다. 그래서 색시는 그냥 나오고 말았다. 점심때가 되어서 색시는 또 점심상을 중이 갖다 드리면 벼슬을 높아진다고 하고서는 점심상을 들고 사랑으로 갔다. 점심상을 선비 앞에 갖다 놓아도 선비는 이 색시를 본체만 채 했다. 색시는 이런 것을 두 번이나 당하고 나니 그 집에 더 있을 수가 없었다. 바람을 짊어지고 그 집에서 나왔다. 집 앞에 연못이 있고 연못가에는 비자나무가 있었다. 색시는 비자나무를 깔고 글을 썼다. 이름 없는 시골 선비. 좋은 꿈을 주어 높은 벼슬을 올려주니 외로운 젊은 각시에 일심정성을 몰라 보는구나. 사람 고운 마음씨 알아보는 못 알아보는 인정 장님아. 눈마저 멀었으며 이렇게 글을 써놓고는 색시는 연못에 풍덩 몸을 던졌다. 그때 앞산에 나무하던 나무꾼들이 연못에 젊은 중이 빠져 죽었다고 그 소리를 외쳤다. 사랑에 있던 선비는 이 소리를 듣고 아차 하면서 버선발로 뛰어나와 연못에 가보았다. 그리고 비자나무에 글을 보았다. 글을 읽고 나니 그만 눈이 어두워져 아무것도 못 보게 되었다.